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4.15 총선에 막이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후보자들의 희비는 엇갈렸고 당선자들은 이제 국민을 위한 노력을 고민해야 할 텐데요. 4.15 총선 이후의 이야기,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하상복 교수, 그리고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15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을 전체적으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은 사실 한국 선거사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역사적인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여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 개헌을 빼고는 모든 입법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의회 정치의 새로운 어떤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총선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번 총선을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이제 보고 싶은데요. 가령 우리가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탄핵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그런 물음들을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안전한 사회, 그 다음에 권력자의 어떤 공적 책임과 덕성 문제, 그 다음에 역사적 정의 등등. 오랫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요구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세력, 진보 정당들은 진보 정당 나름대로, 또 보수 세력과 보수 정당들은 그 나름대로 답을 주려고 해 왔는데, 돌이켜 보면은 지난 2016년의 총선을 포함해서 뭐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 선거에서 진보 세력들과 진보 정당들이 제시한 그런 대안과 프로그램들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더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번 총선은 그러한 어떤 대안을 둘러싼 어떤 경쟁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들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판진 교수께서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과정, 극복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가 있었다고, 또 그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그 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하자면요.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실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50%의 지지도가 50%를 상회했었죠. 그런 어떤 그 지지도가 이번 그 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야당보다는 정부가 잘한 일은 좀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또 정부에 대해서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이러한 좀 성숙한 야당성을 원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어떤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하겠습니다만, 국한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 민생당이 정말 참패를 했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박지원,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분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죠. 정말 호남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이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제 이후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선호했다는 이런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양당제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그 시스템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면 국민들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선택했다. 크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15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는 건데요. 위성 정당에 대한 논의가 참 많았었는데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은 그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그 선거 제도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비율만큼 의석수를 갖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국의 선거 제도를 보면 사실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죠. 오랫동안 거대 정당들이 과다대표 되어 왔고요. 사실 작은 정당들은 과소대표 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동형 제도가 사실은 각 정당들, 특히 이제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와 자기 이익 전략 속에서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왜곡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양당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아직 우리 선거제도가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 차원에서 이번에 준연동제 비례대표 제도도 사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면은 다당제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가령 정당들끼리의 그런 연합이라던가 어떤 협치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이번 이제 의회가 시작이 되면은 저는 분명히 그 연동제에 대한 어떤 개선, 더 나은 그런 연동제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있지 않으면 사실 한국의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특히 우리 전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그 전남 지역의 선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분명히 21대 국회에서는 수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형적인 선거 제도거든요. 사실 그 투표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3번 민생당부터 37번 홍익당까지 그러니까 35개의 비례정당이 난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연로하신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사전에 35개의 이 많은 비례정당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셨을까? 그게 사실 걱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비례대표 그 인쇄용지가 나왔을 때 한규환 전 미래통합당 대표이시지만 사퇴는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투표지를 들고 키 작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항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형적인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낙연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제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요. 지금 10곳 모두가 지금 3선에 이제 이계호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3선이고요. 서삼석 국회의원도 지금 재선이고, 김승남 당선자나 우리 윤재갑 당선자도 재선이지만 약간의 인터벌이 있었고요. 거의 초선이거든요. 따라서 우스갯소리로 초선이 국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화장실 찾다 보면 임기가 끝난다라고 국회 내에서는 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과연 이 산적해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구심점이 사라진 이런
우리 이 호남의 정치의 현실에서 그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분명히 어떤 몰표를 줌으로써 전 지역을 석권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번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 특히 우리 전남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호남의 그 큰 정치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몰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조금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태도 또는 그 판단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쭉 호남 유권자들은 원칙 있는 정당 또는 개혁적인 정당에 내가 지지를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4년 전에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 저는 그 국민의당이 내세운 어떤 그 제3의 대한정당, 그걸 통해서 의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과 명분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4년 동안 국민의당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저는 비판과 어떤 그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과 그 이후에 이제 민생당과 같은 그런 국민의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또 냉정히 보면은 사실은 그 정치인의 어떤 세대 교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또 우리가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호남에서 시작되는 정당의 어떤 그 세대 교체 바람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4.15 총선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바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 선거처럼 진영 갈등, 소위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 굉장히 심각했죠. 작년 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뭐 서초동 집회, 무슨 광화문 집회,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지금 선거까지 이어졌거든요. 물론 지역 간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은 이번만큼 어떤 진영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갈등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치인들만이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대 여당이 탄생되니까 독주를 하지 않을까, 국회에서 그냥 그 정부 여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실 분들 계시겠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반 독주가 없습니다. 사실 대화 타협의 산물이 정치거든요. 또 아무리 이 거대 여당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초롱초롱한 눈초리가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고 해도 일방적인 독주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화 타협에 의한 그러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가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국론 분열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국민 통합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타 교수님께서는 21대 국회에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총선을 돌아보면서 저는 몇 가지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제시해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탄핵의 정당성을 놓고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탄핵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왔고, 근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친박근혜라고 하는 그 구호를 내건 정당들은 다 몰락을 해버렸거든요.
그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제 탄핵 문제는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게 제시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더 이상 과거로 거슬러 가는 그러한 정당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이 이 문재인 정부의 중간 시기에 열렸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를 분명히 가져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뭐 많은 개혁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또 남북한 평화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또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들을 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 부분 지지를 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21대 국회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입법적 노력들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가령 이제 첫 번째는 아직도 판문점 회담에 대한 합의문의 국회 비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저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데 지금 사실 세월호의 진실이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월호에 관한 대통령 기록물 그것이 아직 30년 봉인이라고 하는 규정에 지금 막혀 있는데 국회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180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석수를 갖게 된 민주당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이제 정치를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만으로는 사실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협치의 원리와 어떤 연정의 원리라든가 연합의 원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21대 의회에서 새로운 어떤 의회 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당선자, 또 21대 국회에 바라는 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거창한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뽑아준 지역 주민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약속을, 특히 공약을 잘 지켜주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슬픔과 아픔을 아는 정치인이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어디가 아픈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의 기쁨을 아는 정치인, 그래야만이 같이 또 웃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경제를 좀 아는, 또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어줬으면 하는 또한 바람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 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은 경제가 잘못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정치인, 그리고 좀 경제를 아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역의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인, 또 서민들의 편을 들어주고 또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정치인, 또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부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